안녕하세요. 백기랑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계속 제가 주제별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핀테크라는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핀테크 그러면 요즘 핫 이슈죠.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후에 수많은 가상화폐 때문에 핀테크가 뜬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핀테크에서 그런 가상화폐들은 극히 일부고, 사실 핀테크 기술은 21세기의 어떤 삶의 여러 중요한 부분 중에 커머스, 그다음 결제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개인의 어떤 밀접도라고 할까요? 개인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요소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성공하기 쉽지 않지만 성공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비즈니스 만들 수 있는 영역이 또 이런 핀테크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핀테크 영역을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들 포함해서 총 5차 시로 만들었는데요. 1차 시인 핀테크 개념과 성장 배경, 2차 시는 관련 주요 기술, 3차 시는 기업을 소개할 것이고, 4차 시는 산업과 명암, 5차 시는 발전 방향을 소개할 건데요. 모든 강연을 제가 다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고, 또 최대한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핀테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시간입니다. 핀테크의 개념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섹션에는 크게 3가지 주제를 담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핀테크가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탄생 배경 같은 걸 좀 살펴보려고 하고,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의 등장이 분명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 섹션으로 넣을까 생각을 했었다가 워낙 많은 관심들을 또 갖고 계시고 뒤에서 다루기엔 또 애매해서 제가 앞부분에 가상화폐의 탄생이라는 섹션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목차 중에서 첫 번째 목차,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벌써 나온 지 몇 년 된 얘기다 보니까 다시 소개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그래도 한번 짚어는 봐야죠. 왜냐면 왜 핀테크가 또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니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을 몇 가지 보자면, 자동화, 연결성의 극대화 같은 게 좀 들어가죠. 21세기 초반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선진국들 중에서 주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즉 4차 산업혁명은 주로 제조업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요소들이 출발을 하면서 인터넷과 맞물리고 센서 기술과 맞물리면서,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도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 또 빅데이터가 등장을 하고 인공지능까지 이런 많은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얽히고 설키면서 돌아가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초연결, 초지능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데, 왜냐면 핀테크 자체가 그런 연결성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인터넷과 모바일, 그다음에 초연결성이 구현이 되면서 핀테크 경영은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초연결, 광통신이라가 5G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여러분 예전 같으면 결제를 할 때 단말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단말기를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한 건당 전압이 나가는 거죠. 얼마씩 제가 돈을 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유선망, 무선망을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단말기 연결하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내 카드를 심어서 단말기와 접촉하지 않고도 비접촉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 같을 때 매체를 직접 만지는 게 아무래도 좀 꺼려지니까 이런 비접촉 방식의 결제들도 가능하게 된 게 많은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기술들 덕분이고요. 그런 디바이스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초연결성, 초고속 네트워크와 모바일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결제 시스템의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인 그런 단말기나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좀 가능해졌다. 그리고 결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연결된 컴퓨터 같은 게 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기존의 단말기 같은 큰 하드웨어가 아니라 스마트폰 같은 작은 단말기 안에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는 정도로 이제 작아졌기 때문에,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핀테크가 등장할 수 있는 많은 판을 깔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금융산업은 사실 크게 2가지 사업이에요. 하나는 데이터 사업입니다. 기존의 금융거래나 금융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한 사람 혹은 한 개인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업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숫자적인, 즉 금전적인 평가를 내리는 게 1번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신용의 문제죠. 즉 먼저
예전에 담보를 걸어야 했다면 담보가 없지만 신용거래를 통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그 과정에서 이자라든가 수수료를 발생시켜서 얻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뭐 최근에 세 번째 컨설팅 영역도 커지고 있습니다만 개인들 영역에서 그게 아직은 크지 않다 보니까 앞에 두 가지를 주로 거론하는데요. 자, 이 두 가지가 잘 되는 게 사실 따져보면 IT 분야예요. IT 기술이 없었다면 금융의 데이터라든가 그런 어떤 신용도에 대한 측정은 거의 불가능했을 테고요. 실제로 IT 분야 다음으로 IT 기술을 많이 적용하는 게 기존의 또 금융 분야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IT 투자라든가 인프라가 현재 4차 산업혁명을 만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사업, 그러니까 4차 산업 속 금융사업, 핀테크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소비자들은 금융업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이었어요. 아무래도 돈이 걸려 있는 거다 보니까 뭐 이자를 많이 주기보다는 안정성으로 갔다면 최근에 그 소비자 금융거래의 핵심 중에 하나가 좀 위험한, 고위험 자산이지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소비자들도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고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데이터와 신뢰도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IT 기술과 4차 산업혁명이 결합이 되면서 금융업 또한 커지게 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핀테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섞어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을 하고 볼 수가 있고요. 모바일, 빅데이터, SNS를 총괄해서 모든 IT 기술, 모든 연결성을 다 통합을 해서 금융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게 핀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핀테크가 그전에도 기술이 있었잖아요. 뭐 모바일이 최근에 나온 기술도 아니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였는데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등장을 하면서 많은 나라, 많은 정부, 심지어 소비자들조차도 기존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저 사람들이 말했던 것들이 정말 완벽하게 알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본인들도 몰랐고 본인들이 일단 많은 자산을 날렸고 수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안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기업이 안 무너지고 지원금 받아서 살아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거대 자본의 금융기관들의 신뢰가 깨지면서 그 공백에 뭔가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금융이라는 게 이게 뭐 작은 회사들 크든 간에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첨단 기술과 주변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생각보다 금융에 대한 많은 기술들이 저렴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법과 제도가 맡고 있는 거지 지금 사실 따져보면 작은 기업들도 핀테크를 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그 기업들 중에는 지금 이미 대기업이 되어버린 기업들도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어떤 큰 이슈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술이 아무리 있고 여건이 만들어져도 이 심리적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2008년 전후의 금융위기는 이 핀테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핀테크와 새로운 핀테크의 차이가 뭘까요? 좀 비교를 해보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기존 금융은 약간 대형이죠. 작은 기업이 존재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정부와 얘기를 해야 되고 금융감독은 감독을 받아야 되고 뭐 지금도 다르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출범 자체가 쉽지 않았다면 새로운 회사들은요 금융기관의 기본의 어떤 그 룰을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기술 기반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뭐 작은 몇 명이서 핀테크 사업을 폐망을 하고 관련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버린 거죠. 그것을 기존 금융 시스템이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이 금융업에 기술이 접목되는 과정이 예전보다 쉬워졌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존의 금융업들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사업 모델도 크게 되죠. 크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정된 사업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아무래도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자본과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더 뛰어난 아이디어로 빨리 변하는 것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과거에 못했던 틈새 비즈니스가 많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기존의 IT 인프라들이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보완제였다면 지금의 뭐 핀테크 회사들은요 IT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 될 정도로 커졌죠. 특히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존의 금융회사들도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인공지능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힘이 좀 약한 부분에 훨씬 더 많은 비즈니스가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금융업은 굉장히 큰 사이즈를 만들어내게 됐고요. 그 속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상화폐가 등장하는데요. 솔직히 화폐라는 단어가 좀 문제이긴 해요. 왜냐면 가상화폐는 약간 목적지, 이상향 같은 건데 화폐는 아니었거든요. 또 가상자산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런 개념 덕분인지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 가상화폐가 등장을 하고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해 버렸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트코인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 좀 갖고 계십니까? 뭐 비트코인 한 몇 코인만 갖고 계시면 뭐 웬만한 집 갖고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죠.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 그 기존의 금융회사들의 어떤 신뢰도를 버리면서 그 공백에 이런 새로운 어떤 대체 수단들이 등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뺏겼고 실제 투자를 하면서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그냥 그 허공에서 끝났을 텐데 실제 돈이 들어가고 실제 그 코인을 연결하는 비즈니스가 생겨나면서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이 작동되기 시작해 버린 거죠. 물론 지금 저한테 많이 묻는다면 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고 물론 그 돈이 다 사라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 돈이 아마 어느 정도는 줄지만 기본 줄지 않는 영역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이 일단 이 기존의 제도권 밖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 그 기술이 생각보다 쉬웠다. 지금 가상화폐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가상화폐의 등장은 새로운 핀테크 산업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표상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핀테크 사업과 가상화폐 블록체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실제로 이 핀테크 사업을 촉진시킬 때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같이 거론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정보들은 이런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화폐로 취급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의 시대 분위기를 본다면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대성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는 쉽게 멈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화폐들이 거래가 된다는 것은 어느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기존의 암호 방식, 즉 뭐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 이 신호가 들어가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뭐 비트 수의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를 시켰다면 가상화폐는 독특하게도 블록체인 기술, 약간 오픈 기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거래 내역의 일부를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못 고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새로운 대체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그 덕분에 암호 기술이 기존의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제 어느 새로운 관점의 어떤 암호화 기술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관련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거래 트랜잭션 안에 암호화 기술을 집어넣게 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상대적으로는 기술 그 도입료가 싸기 때문에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도입할 수 있게 됐던 거고요. 아직은 이 거래 속도나 인증 속도가 아직은 충분치 않아서 기존의 어떤 모든 암호 체계를 블록체인에 대체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모든 상황에서는 대안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점에서는 아주 고가의 어떤 보안 시스템보다는 블록체인과 저렴하고도 좀 손쉬운 방식의 암호화 방식이 등장을 하면서 이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과 이제 비트코인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가 등장을 하는데요. 2008년도에 저희가 금융위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에 등장을 합니다. 거의 이제 그 연속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무려 10년 넘게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지 않고 커지고 있고요. 뭐 등락은 했었지만 들어간 돈의 규모로 본다면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그 안에서 돈을 버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아버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건 뭐 그게 뭐든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가상화폐라는 게 어느 정도의 영역은 차지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사용자들을 통해서 그 존재의 의미만큼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가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지는 문제가 좀 잘 해결되려면 더 많은 자본과 사용자가 등장을 하고 가상화폐 같은 것들을 더 많은 기업과 서비스에 접목을 시켜야겠지만 그거는 또 이게 우리가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손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자산에 대한 가치의 거래 수단을 삼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좀 있지만 조금씩 그 부담이 해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이 나타나거나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큰 보험사가 가상화폐 거래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보험 상품으로 보장한다거나 하게 된다면 또 좀 더 빨리 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제 이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그다음에 시대적 환경 등이 핀테크 사업을 일으켰다는 점도 살펴봤는데요. 뭐 이제 핀테크 사업은 우리가
연도만 해도 벌써 10년이 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뭐 지금 거론하는 게 너무 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금융 서비스라는 게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4개차 시를 통해서 핀테크에 대한 좀 자세한 면들을 보면서 완벽하진 않겠지만 저도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지나감으로써 이 핀테크 분야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